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19쪽이죠. 19쪽의 4번 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부터 보실 차례인데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봤죠. 그 법률행위라고 하면 뭐 가장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효력 요건, 유효 요건들을 봤었죠. 그 성립 요건은 세 가지만 있으면 성립하는데, 뭐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냐면 당사자하고, 두 번째 목적,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다고 했고,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효예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지금 무효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일단 성립 요건을 갖춘 다음의 문제고,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 부존재가 된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춰야죠. 뭐였어요? 확가, 적사, 그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걸 갖춰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고, 그리고 의사의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이제 효력 요건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권리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었고, 행위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다고 했고, 자, 의사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사 무능력자, 뭐 미친 사람, 술에 만취한 사람, 뭐 어린 아이들.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예요, 취소예요?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 있었죠. 얘네들이 법률행위라면 그건 뭐였냐면 취소. 그 의사 무능력은 이건 무효고 제한 능력은 취소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랑 제한 능력자랑 누가 더 상태가 안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사 무능력자 상태가 더 안 좋은 거니까 제정신 아니니까 무효다라고 했고, 얘는 취소 사유죠.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되는데, 이때 확정돼야 되는 시점은 계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가능해야죠.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 게 무효의 불능의 유형으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봤어요. 둘 중에 무효가 되는 건 어떤 게 무효라고 했냐면 원시적 불능이 무효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이때는 이제 다시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눴죠.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채무 불이행.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은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고, 잘못이 없으면 뭐예요? 위험부담. 계속 듣고 또 잊어버리면 또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고, 위험부담은 뭐 손해배상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법해야 돼요. 그래서 법규에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있는데, 임의 규정은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있었죠. 효력 규정이 위반되면 무효.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게, 무효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부당이득. 무효가 되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이미 급부된 건 부당이득으로 서로에게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단속 규정이라는 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단속 규정으로 보는 거 대표적으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무허가 음식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상으로 좀 조심하시라고 한 게 뭐 있었냐면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여기 사회적 타당성을 볼 차례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볼 게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만 유효인데 일치하지 않는 게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비진의 표시, 그 다음에 이제 통정 허위 표시, 여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착오가 나오고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게 이제 107조부터 110조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 타당성하고 오늘 주로 공부할 내용은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03조였어요. 조문을 한번 보자. 103조. 19쪽에 제 103조. 19쪽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게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문 읽어보신 것처럼 103조는 뭐라고 되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이 103조는 구체적 규정이에요?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매우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이걸 일반 규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제왕적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103조가 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넓으니까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럼 도대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학설과 판례들이 대체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면서 유형화시켜요.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20쪽에 한번 보면 20쪽에 그 의의를 한번 보세요. 의의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한번 개념 보는 거예요. 확정된 법률행위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명문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묶는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것 같은데 첩계약을 봤어요? 뭐 가장 반사회적 행위로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첩계약인데 자, 첩계약을 하면 이건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당연히 무효겠죠. 근데 일단 첩계약은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법조문을 찾아봐도 첩계약을 하지 말라 이런 조문은 없어요. 첩계약은 무효다라는 조문이 없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해도 되느냐?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디서 걸른다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건 일반 강행 규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포괄해서 반사회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3조는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거예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두리뭉술하게 해서 묶어버려야 되니까 이제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유형이 나오는데 1번에 보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윤리 질서에 위반되면 반사회적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의관념에 반하면 반사회적 행위. 오른쪽 3번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면 반사회적이고 4번에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5번에 사행성이 심한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범주로 나눠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보겠다라는 게 학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물론 학설에 따라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 보죠. 1번부터 봅니다. 윤리질서 위반. 가장 대표적인 게 첩계약입니다. 첩계약은 반사회적 무효. 근데 우리 아내는 동의를 해줘요.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 첩계약은 유효일까요? 그래도 무효일까요? 그래도 무효예요. 이건 아내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예요. 사회 질서니까 처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무효가 되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첩관계를 끝내면서 뭐 전별금이나 또는 그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공키로 하는 약정, 이 약정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인데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대체로 범죄 관련이에요. 누구를 뭐 살해하면 뭘 주겠다 이런 것들 당연히 반사회적이죠. 기억에 보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또는 출자행위, 밀수입, 범죄죠. 소비대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비대차라는 건 어떤 계약이냐면 빌려 쓰는 계약이에요. 빌려 쓰는 계약. 우리가 가장 많이 빌리는 건 뭘까요? 대표적으로
돈이겠죠, 돈. 그런 걸 이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건 빌려 쓰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집에 쌀 떨어졌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옆집 가서 쌀 한 푸대 빌려왔다. 그럼 그건 뭐겠어요? 소비대차겠죠, 그렇죠? 그럼 쌀 빌리면 일단 어떻게 해요? 그거를 소비하잖아요. 먹어버리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도록 돼 있는 게 소비대차. 빌릴 때는 엄청 좋은 뭐 여주 2,000쌀 한 가마 빌려 먹고 갚을 때는 정부미 한 가마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질, 같은 질,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반환하는 계약, 그게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려 쓰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부정담합이에요. 부정담합도 역시 범죄 행위로 정의관념에 반하고, 제일 중요한 게 디귿이에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키포인트에서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보시고, 오른쪽에 3번에 보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저는 평생 혼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이혼하지 않아요. 평생 뭐 할게요. 이런 평생 시리즈들은 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고, 그리고 4번에 보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합니다.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주겠다.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되고, 니은의 판례 하나만 볼게요. 니은의 사찰 판례가 있죠.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그러니까 이 사찰은 그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사찰로서 존립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처분했다면 이건 생존의 기초가 처분된 것으로 무효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사찰 판례. 그리고 5번 사행성이 심한 행위.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는 거겠어요? 사행성이 심한 거면 도박. 도박과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크게 이제 유형화 시켜서 이러한 범죄에 들어가면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게 20쪽의 키포인트 부동산의 이중매매 문제예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고요. 그리고 올해 시험도 그랬고 작년 시험도 그랬고 매년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던 사례 문제예요. 자, 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이제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이 을인데,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얘는 뭐가 있냐면 등기 청구권. 갑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우리 이제 첫 시간에 뭐 봤냐면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이라는 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서류 달라고 요구하는 건 건물 붙잡고 해요? 갑에게 하는 거예요? 갑에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채권이에요. 채권. 자, 이게 채권을 갖는데 근데 갑이 약속을 어기고 병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쳐준다고 하니까 얘한테 다시 매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중 매매가 되죠. 그래서 이중 매매를 해서 등기가 병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럼 제일 먼저 요 이중 매매 자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중 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합니다. 이중매매는 유효해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계약한 을일까요? 등기한 병일까요? 이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알든 모르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갑이 을에게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제 이행 가능해요? 불능이 된 거예요? 불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본 거랑 한번 연결해 보세요. 불능이 됐는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은 일단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후발적이니까 유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라고 했냐면 이 불능이 된 게 이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채무 불이행이 된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의뢰하는 사람은 이 갑과의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뭘 청구하면 되겠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이제 이어질 거고. 그래서 원칙은 얘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민법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가치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중매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약속을 지켜야죠. 물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뭐 이중매매를 하든 말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일상 거래에서 계약금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계약을 하기 싫어졌어. 요즘 시세가 오른대. 그러면 저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계약금을 줬는데 괜히 산 것 같아. 그러면 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매매하면 얘는 형사처벌돼요. 얘는 형법상 배임죄예요. 그런데 얘가 형사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등기를 갖춘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알고 산 정도가 아니라 갑에게 적극 가담을 한 거예요. 꼬드겼다는 거죠. 적극 가담했다, 권유했다, 유혹을 했다. 야, 내가 민 형사상 책임 다 져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팔아 라고 꼬드겼다면 우리 민법이 아무리 가치 중립적이라도 이것까지 봐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적극 가담했다면 요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는 법률의 규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묶어버린다고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묶어서 이걸 무효로 한다. 결론.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은 유효해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무효라고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적극 가담해서 이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면 을은 이제 소유권을 받아올 수 없어요? 이제 받아올 수 있어요? 이제 받아올 수 있죠. 이게 무효니까. 근데 문제는 등기부상에 봤더니 갑에서 누구한테 이전 등기가 됐냐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받아오려면 이 무효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없애버려야겠죠. 우리가 이제 등기법상 이 무효 등기를 없애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전을 받아오려면 병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수험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때 말소시킬 때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이 자기 상대방인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직접일까요? 대위일까요? 직접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대위해야 한다는 거죠. 왜 직접은 안 되고 갑을 상대방을 대신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상대방. 그럼 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 얘한테 뭐라 할 관계는 없는 거고 자기 상대방 갑을 대신해서 구한다. 이게 바로 대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대위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이유는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기 때문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을이 소유권자다. 물권자라고 하면 대위해야 될까요? 직접 하면 될까요? 직접 하면 되죠. 물권은 상대성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절대성이니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첫째 주에 만났을 때만 해도 이 눈빛들이 굉장히 맑으셨는데 한 주가 지나니까 좀 쾌행해지셨어요? 예. 한 주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어때요? 할 말 하세요?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죠. 예. 양이 많아서 좀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내와 반복이에요. 힘들어도 좀 참으셔야 되고 지겨워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개념이 나온 거냐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가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권. 우리 민법 40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건 같은 건 알 필요 없고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대위. 대위라는 건 대신 위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소유자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겠죠. 그리고 을도 병한테 매매 계약을 해서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소유권은 얘한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병은 을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을에게 달라고요. 채권이니까. 그럼 원래는 을이 등기를 갑에게 받아 놨어야 돼요. 근데 을이 이미 팔아버리고 자기가 안 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럼 병이 받아오려면 갑에게 직접 받아올 수는 없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채무자인 을을 대위에서 갑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위권이라는 건 얘가 누구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을의 권리를 갑에게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하게 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채권의 상대성 때문이에요. 자기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나왔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을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이중 매매는 을의 채권을 침해하는 권리입니다.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을이 야 너희들의 행위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채권자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역시 새로운 용어인데 채권자 취소권. 우리민법 40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역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예요. 근데 을은 다른 재산은 없고 1억 정도 하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재산 없고 1억 정도의 부동산이 있으면 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갑에게 돈 갚을 때 이 부동산으로 갚으면 되죠. 근데 을이 그게 싫은 거예요. 얼마 전에 갑이랑 대판 싸웠어요. 돈 빌릴 때도 엄청 힘들게 빌렸고요. 돈 빌려주고 새벽마다 전화해서 돈 돼가냐고 맨날 죄책을 해요. 을이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이 부동산으로 돈 갚고 나면 빈털털이 되는데 너한테 돈 갚느니 차라리 내 친구 줘버리고 말겠다라고 건물을 증여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준다는 거예요? 진짜 주는 거예요? 진짜 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지 될 거 너한테 돈 갚느니 내 친구 좋은 일이나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병과한 증여라는 법률행위는 이 자기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너희들의 행위는 나의 채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이 행위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시켜버릴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러면 이 증여를 취소시켜버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가 될까요? 당연히 을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다시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자기 채권을 뭐 할 때라고요? 침해할 때. 그때 그걸 취소시켜버리는 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것을 요건으로 해요. 금전 채권. 바꿔서 얘기하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거예요? 금전 채권이 돈 받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건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린 수험상으로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중매매 사례가 나왔을 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럼 생소한 용어가 두 가지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나왔고 자, 하나만 더 보죠. 적극 가담한 병이 정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이 병이 적극 가담하고 산 부동산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 제3자 선의의 정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반사회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겠죠. 그럼 절대적 무효라면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제3자가 나오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중매매 사례예요. 처음 보니까 좀 어렵죠?
괜찮아요. 이거 앞으로 수십 번 볼 거예요. 수십 번.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면. 근데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이중매매라는 것은 이런 사례.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됐다 많이 쓴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 유효해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해요? 적극가담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 그럼 적극가담했다면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직접 말소예요? 대위해야 돼. 대위에서 말소를 시켜야 되고요.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고 이건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일단 자, 그 내용들을 키포인트에서 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칙이 나와 있고 그 이중매매 박스에 원칙은 그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무효가 되는 경우에 2번 나오죠. 둘째 줄 가운데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둘째 줄 가운데 판례도 뭐라고 되냐면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중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에 자 뭐예요? 핵심 뭐예요? 동그라미 해두세요.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 가담. 또한 이 매매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줄 거두세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로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3번에 보면 제1매수인의 권리. 그러니까 제1매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을. 먼저 산 을을 말하는 거죠. 을의 권리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 자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위해야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셋째 줄 마지막에 뭘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중매매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무효가 되면 원래는 이미 준 건 다 뭐가 된다고 했어요? 무효 취소 이러면 뭐가 탁 튀어나와야 된다고 하냐면 부당이득. 그럼 무효면 원래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에 해당되면 그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21쪽에 괄호 3번.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효과인데 1번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자,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심하실 점이 나오죠. 다만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자, 반사회성을 띄었다. 반사회성, 103조 관련이에요. 그러면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가 되면 뭐가 적용되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됩니다. 이게 이제 746조에 규정돼 있어요. 일반적인 무효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게 있으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문을 한번 볼까요? 그 21쪽에 그 보조단 있죠? 보조단. 오른쪽에 보조단 두 번째에 뭐가 나와 있냐면 불법 원인 급여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죠?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반사회성이 급여자가 아니라 준 사람이 아니라 수익자, 받은 사람만 반사회성이 있으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우리가 법조문 읽을 때 지금 746조가 뭐라고 되냐면 뭐뭐 한다라고 돼 있고요. 뭐뭐 한다. 그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럼 조문 읽을 때는요, 보통 요 그러나 전까지, 요 전까지를 그 조항의 본문이라고 해요. 본문. 그리고 그러나부터를 그 조항의 단서 조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서를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단서 조항에서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좀 이따 보시고 일단 우리가 복공부할 거니까 이런 조문 형태가 나오면 앞에를 본문, 뒤를 단서라고 부른다는 점. 갑이 있는데 갑이 을하고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쫄딱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본전 생각나서 을에게 도박 빚을 지고 1억 원을 빌려서 한 판 더 해서 마저 잃었어요.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도박 빚을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안 갚아도 되죠. 이건 우리 복공부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도박 빚은 빚이 아니다. 근데 얘는 맨날 도박만 하느라 상식이 없어가지고요. 어렵게 돈 구해서 도박 빚을 변제합니다. 그러니까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그걸 모르고 변제했는데 오늘 공부한 친구가 얘기를 해줘요. 야, 그건 무효라서 안 갚아도 돼. 그랬더니 갑이 놀래서 을한테 뛰어가서 아저씨 제가 안 갚을 돈을 갚았으니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반환 청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도박비 변제는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 그러면 이 불법 원인 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오로지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면 사회질서 위반을 지칭하는 거고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 다른 규정에 무효가 되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분위기가 안 좋은 관계로 다시 하나 봐요. 갑이 을하고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을 해서 그 부동산을 넘겨주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 그러면 이 계약이 만약에 일반 무효라고 하면 자, 을은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인이 없어진 거야. 그럼 원인 없이 취득한 거니까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면 돼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얘들이 지금 한 계약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 첩계약이었어요.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한 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건 일반 무효가 아니라 어디에 걸려요? 103조 반사회적 행위예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조문을 만들었느냐? 746조의 입법 취지를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어렵게 말하면 그런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를 응징하기 위해 만든 조문이에요. 야, 너 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 너 잘못한 게 많으니까 너는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마. 이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어떤 의미 드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디에 걸리면? 반사회적 행위에 걸리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받은 사람만 반사회적이고 준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얼마냐면 연 1200%로 빌려줬어요. 살인적인 이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약정을 했으니까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권자 아저씨도 무섭고 하니까 2달치 이자를 지급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했어요. 반사회적 무효. 그러면 을은 앞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 판결 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2달치를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급한 2달치 이자에서 반사회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반사회적 무효면 못하는 건데
갑과 을 중에 누구에게 반사회성이 있어요? 채권자죠. 이 채무자는 피해자예요. 그럼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지 얘한테는 없거나 미약하다면 얘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단서 조항이에요. 조문을 다시 보세요. 21쪽에 두 번째 그 설탕 표시 있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 보면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본문 원칙이에요. 단서 조항을 봐요.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수익자. 그러니까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놈만 나쁜 놈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3조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럼 21쪽에 104조가 나옵니다. 불공정 행위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면 무효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폭리 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 행위 옆에 제목 2번 옆에 괄호하고 폭리 행위라고 하나 적어두세요. 폭리 행위 같은 말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103조를 봤어요. 103조. 추상적인 규정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4조가 나오는데 이 104조의 입법상의 지위, 이 불공정행위의 입법상 지위는 어떤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게 바로 104조예요. 그럼 104조는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103조. 우리가 이제 103조는 뭐 첩계약부터 해서 뭐 사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한 가지를 콕 찍어서 그냥 조문으로 하나 만들어 둔 게 바로 폭리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104조는 당연히 103조랑 성질이 달라요, 같아요? 같겠죠. 그러면 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이것도 역시 반사회적 행위예요.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문 나온 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시가로 5억 해요. 5억. 근데 갑의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갑이 궁박한 상황이다. 또는 경솔했다. 또는 무경험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럼 셋 다 갖추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근데 이 을이 얘가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을 받았는데 대금은 1억 원밖에 안 줬다. 폭리를 취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된다라는 게 조문이죠. 요거를 이제 글로 써보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자, 객관적인 요건은 뭐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몇 개만 볼게요. 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가격 차이가 어떻다는 거야? 많이 난다는 거야.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자, 우리 판례는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 행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시요. 계약을 할 때 가격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계약을 할 때는요, 가격 차가 별로 안 났어요. 계약 시에는 가격 차가 별로 안 났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면서 나중에 가격 차가 이행할 때 이르러 현저하게 벌어집니다. 불공정 행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만 본다고요? 법률 계약을 할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현저하다는 건 몇 배 이상이면 현저한 거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법원은 현저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불공정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샀고 또는 10억짜리를 20억에 샀어요.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두 배지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법원이 평가할 문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얘기고, 두 번째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생소한 용어는 뭐예요? 궁박이에요. 궁박. 궁박이라는 건 뭐냐면 곤궁하고 급박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곤궁하다, 급박하다라는 것은 재산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우리 판례는 궁박은 재산상의 이유에 국한하지 않고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다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나의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서, 이 사람이 나의 명예를 훼손할까 두려워서 엄청 싸게 팔아줬대요. 궁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의 명예를 훼손할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요. 엄청 싸게 팔아줬대요. 이거 궁박 상황이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궁박은 아니지만 정신적, 심리적 원인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뭐 경솔무경험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셋 다 갖춰야 돼요? 하나면 돼요? 하나면 돼요. 그렇죠? 세 개 두루 갖추는 건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 셋 중에 하나면 돼요. 궁박이든 경솔이든 무경험이든. 자, 그리고 상대방은 단순히 이런 상황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불공정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이용할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 앞에 지하철역에 작년인가 갔었는데 그 가게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속옷을 파는데 원래 한 장의 정가가 10,000원짜리 속옷인데요. 4개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의 가격에 파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와 이거 겁나 싸네 이러면서 샀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판매하는 사람은 궁박한 상황이에요? 아닐까요? 그게 오리지널 궁박인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면 4분의 1 가격으로 팔겠어요. 그 사람 궁박한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당연히 알죠. 아, 이 사람 망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건지려고 싸게 파는구나. 그 급박한 상황을 제가 알면서도 산 거예요. 무효예요? 유효할까요? 그건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알았다고 불공정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어야 불공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누가 입증할 거냐. 자,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 추정되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이러한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이런 요건과 이용당했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았고 요건이 없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된다면. 갑이 입증해야겠죠. 만약에 추정된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 뻔하네. 이용해 먹었네. 이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정이 안 된다면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네가 당했음을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면 추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정되지 않는.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 이건 추정이 돼요. 이건 추정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수험상으로는 그냥 뭐 추정되네 안 되네 쉽게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 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재판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재판에서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의가 이겨요? 정의라는 걸 입증해야 이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입증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깨지 않는 한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정되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소송에서는 그 입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추정에 대한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어떤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뭐 을에 그리고 뭐 주소 이런 것들 나와 있다.
그럼 등기부를 보면 현재 누가 소유자로 인정이 될까요? 을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을은 100% 소유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등기부에 지금 현재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100% 을이 소유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을이 갑한테 돈 내고 산 게 아니라 갑의 부동산이 탐나니까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도 있어? 물론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등기를 어디 가서 해요? 등기소 가서 하죠. 그럼 그 서류를 등기관이 봐요. 그럼 등기관이 이제 등기 서류를 심사하겠죠. 그럼 이 등기관이 심사할 때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심사만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법제는 형식적 심사만 해요. 그럼 등기관이 당신 진짜 권리자 맞아? 조사 나가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등기 서류가 구비되면 뭐 해줄 수밖에 없어요. 등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서류 잘 위조해가지고 서류 모두 다 갖춰가지고 등기 서류 제출하면 등기관이 보고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요? 무효 등기일까요? 무효 등기예요. 위조 서류인 거예요. 아니 우리 첫째 주에 무슨 얘기냐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어야죠. 그럼 얘는 지금 갑이랑 진짜 매매했어요? 위조했을 수도 있어요. 위조했을 수도 있죠. 그럼 위조했다면 실체관계 없는 등기니까 그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예요. 그런데 일단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얘는 소유자로 뭘 해줄까요?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야, 내 등기 왜 거기 갔어? 라고 둘이 싸움 나면 을이 스스로 권리자라고 입증을 해야 될까요?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정력이에요. 굉장히 강한 힘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부동산은 뭘로 공시를 합니까? 부동산은 뭘 봐야 소유자인 거 알아요? 등기. 그러면 동산은 등기 안 하잖아요. 동산은 이런 게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소지하고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점유라고 부를까요?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시계를 하나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되게 좋아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1번 야 쟤는 저 시계 어디서 샀지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2번 야 쟤는 저 시계를 어디서 훔쳤지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쟤 어디서 샀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동산은 제가 소지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마치 뭐인 것처럼 보여. 권리자처럼 보여. 권리자처럼. 근데 실제로 반드시 권리자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훔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뭘로 추정한다고요? 등기가 되면 일단 얘가 권리자든 아니든 일단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해줘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을이 아니라 누가 지는 거냐면 갑.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뒤에 공부하면 우리 선의하기 같은 거 봤잖아요. 선의하기. 선의는 일반적으로 추정돼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저는 뭘로 인정돼요? 선의로. 그러면 제가 선임을 입증해야 돼요? 악의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악의 주장 입증. 그렇죠? 소송에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럼 결론은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무효 주장자가 이러한 요건을 입증해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었고 내가 이용당했다는 걸 얘가 입증하면 자, 이 매매 계약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됐는데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폭리를 취해서 넘겨받은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게 불공정행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이때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사조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103조. 그럼 당연히 백사조도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공정 행위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대항할 수 없다요? 대항은 좀 어려우면 뭐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주장. 그럼 불공정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얘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얘가 보호된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뭐라고 표현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러면 대부분 맞추는데, 근데 불공정 무효를 갑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물으면 예상외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보호가 된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얘가 보호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얘가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념 보시고. 근데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A라는 급부를 하고요. 을도 갑에게 B라는 급부를 합니다. 서로 급부를 했는데 이 가격 차가 현저하게 벌어지면 그게 바로 불공정 행위입니다. 근데 법률 행위 중에선 이런 것도 있어요. 갑이 을에게 그냥 주기만 하는 거. 우리 주는 계약을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하죠. 증여. 그럼 증여라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일단 증여는요.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계약과 단독행위 봤죠? 계약이라는 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계약이에요. 계약. 증여는 계약입니다. 단독행위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존심이 있지. 막 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단독행위면 얘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죠. 그럼 꼭 좋은 것만 증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거 증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단독행위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집에 쓰레기 엄청난 거 있어요. 장롱 갈아야 돼. 장롱 갈아야 되는데 이게 단독행위면 옆집 대문 열고 뭐라고 하면 돼요? 증여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계약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 얘가 합의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면 불공정하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여와 같은 일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적용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매.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불공정 무효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경매라는 건 이건 법률 행위도 아니에요. 경매는 우리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절차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럼 불공정행위가 적용 안 되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라고요? 증여. 일방적으로 주는 증여와 그리고 경매는 불공정행위가 작용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4조예요. 104조. 내용 받고 그 다음 이제 23쪽에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보시죠.